안녕하세요. 제과기능장 이재홍입니다. 이번 14차 강의 순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조 공정 중에서 굽기, 냉각, 포장, 저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굽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굽기란 앞에서 재료 계량을 하고 1차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분할하고 둥글리기 하고 중간 발효하고 그 다음에 펜닝까지 넣어서 2차 발효 시킨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만든 제품을 굽는 형태를 굽기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빵의 약 70%는 1차 발효에서 결정이십니다. 즉 향이죠. 그리고 빵의 부드러움, 빵의 기공 이런 맛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갖다가 다 열심히 잘 하신 다음에 이제 굽기를 잘못하면은 이제 그 빵은 팔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보면은 다른 공정들도 제일 중요하지만 이 굽기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제과점에서 이 굽는 사람, 그 오븐을 갖다가 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조금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앞에서 2차 발효가 덜 됐거나 또한 2차 발효가 더 됐거나 이런 빵들을 보면서 굽는 온도하고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완제품에 가장 가까운 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 우리 제과점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를 보고 실기를 보고 자격증 따면은 제과점 가서 보시면은 아마 그렇게 실력 아주 훌륭하신 기술자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일단 굽는다고 하는 거는 열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찌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넛처럼 튀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열을 줘서 익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앞에서 재료 쪽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제 전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알코올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글루텐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오븐에서 굽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련의 그런 변화들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다음에 내가 빵을 갖다 굽는다 할 때에 그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밑에 볼 몇 도, 위에 볼 몇 도에서 몇 번 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집어넣고 있다가 시간 되면 빼내야지.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빵의 색깔이 안 나거나 또 반대로 색깔이 진하게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팬에서 빼낸 다음에 빵이 주저앉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색깔 나는 거, 또 수분 빼는 거, 그다음 익히는 거 이런 건데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거는 전분을 밀가루에 있는 약 70%가 전분인데 이 전분을 반죽할 때 집어넣은 수분에 의해 가지고 한번 익혀주는 거죠. 정말서 이제 알파화 전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야지만은 사람이 먹었을 때 잘 분해가 되고 소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일단 굽는다고 하는 거는 전분을 갖다가 소화되기 쉽게 이렇게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향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껍질 색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트도 온도가 올라가면은 수독이 돼요. 계속 사라지지 못하겠죠. 안의 온도가 식빵의 빵 안의 온도가 99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이 효소들은 다 한 60도 정도 되면은 불활성화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그 열을 갖다가 전달하는 방법 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사, 또 하나는 전도, 다음에 대류인데 이 복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쪽에 뜨거운 열이 있으면 내가 손을 갖다가 안 갖다 대도 좀 옆에 있어도 따뜻한 걸 느끼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전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팬에다가 빵을 넣어서 2차 발효 시킨 다음에 오븐에 넣어요. 그러니까 오븐의 밑불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한 170도 된다. 그럼 이제 팬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오븐의 밑에 있는 온도가 팬에 전달이 되겠죠. 갖다가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대류는 우리가 이제 오븐 안에다가 빵을 넣고 굴 때 이 오븐 안에서 열이 공기 안에를 통해서 정말서 공기가 있는 부분에서 열이 움직이는 걸 대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팬도 조금 달궈지게 되고 그다음에 빵의 위에 색깔도 나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은 오븐에서 구울 때는 이 대류라고 하는 열 전달 방식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굽기를 하는 목적과 관련된 반응 보시면은 자 1번 발효와 굽기 시 생산된 발효 산물을 열 팽창시켜 빵의 부피를 갖춘다. 그래서 오븐 스프링하고 오븐 라이즈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그 빵을 갖다가 이런 오븐 라이즈하고 오븐 그 스프링에 의해서 빵이 2차 발효 때 부푼 것보다 조금 더 부풀게 됩니다. 두 번째, 생전분을 알파화해서 소화가 잘 되는 빵을 만든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단백질의 열 변성과 전분의 호화로 빵의 구조와 형태를 만든다. 때는 단백질 변성이 생기고 전분이 호화가 된다. 자, 전분의 호화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단백질의 변성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반죽을 칠 때 물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반죽을 해요. 믹싱을 합니다. 그래서 반죽 속에 있는 단백질을 갖다가 서로 붙여가지고 글루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발효할 때 이 빵에서 나오는 탄산가스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 물질들을 잡기 위해서 글루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빵을 부풀면서 얘네들이 못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텐의 역할은 그냥 이 발효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향들을 그냥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먹을 때는 이 글루텐이 질기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했어요. 발효하는 동안에. 그럼 어떡하냐? 이제 구울 때 이 글루텐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갖다가 바깥으로 내배 보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오래 구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빵 안의 온도가 아까 99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반죽 속에 있는 수분하고 이 글루텐에 있는 수분이 중발이 됩니다. 중발이 되면서 이제 빵이 굳게 돼요. 빵을 한 30분을 굽는다 그러면요. 한 10분쯤 돼가지고 오븐 스팬에서 잘라보면요. 빵이 우리가 생각했던 반죽이 아니고 파전처럼 됩니다. 일단 이 알파와 전분이 덱스틴으로 변하면서 액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은 그걸 못 보지만은 한번 빵을 굽다가 10분쯤 돼서 빼내가지고 잘라보면요. 반죽이 쭉 흐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돼 있던 것이 이제 계속 굽으로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제 반죽이 좀 굳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굳었다 하면 빼냅니다. 빼냈을 때, 팬에서 빼냈을 때 이 반죽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굽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래 구워가지고 색깔을 내는 거죠. 그래서 옆에 색깔도 내고 또 이제 수분을 완전히 배출을 해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스트의 가스 발생력을 막으며 각종 효소의 작용도 불활성화시킨다. 자, 이때는 이제 반죽의 온도가 구울 때 반죽 안의 온도가 60도가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이스트도 하나의 균이니까 균들이 이제 죽으면서 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찌마지라든가 이런 효소들이 활동이 스톱이 돼요. 그러면 즉 말해서 알코올도 안 나오고 탄산가스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 60도 정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5번 껍질의 형성과 착색으로 빵의 맛과 향을 향상시킨다. 자, 껍질의 형성, 갈변 반응 이런 것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빵을 보면은
거기다 이제 색깔이 나 있잖아요. 갈색이. 이 갈색이 나게끔 이제 구울 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소비자가 봤을 때 색깔이 좀 연하거나 그러면 안 익었다고만 얘기를 해요. 또 너무 진하면 소비자가 싫어하겠죠. 또 탄 냄새가 구울 때 빵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씩은 사람들이 빵의 그 색깔을 보는 게 약간씩은 이제 틀리지만은 보통 이제 말로 표현하면은 황금갈색, 예, 이렇게 약간 뭐랄까 황금갈색 나는 것, 노란색보다 좀 진한 색, 갈색 중에 그런 색깔로 내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예, 근데 인위적으로 이제 미국 같으면은 오래전부터 이제 많이 바베큐 같은 걸 구워 먹었기 때문에 탄 거도 좀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탄 거 제과점에서 탄빵 포장해서 내놓으면 아마 소비자가 안 사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빵을 갖다가 구울 때 처음에는 부풀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이스트가 죽고 그 다음에 단백질에 있는 수분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색이 나고, 예, 이렇게 이런 것이 예, 차례차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굽기의 과정입니다. 자, 굽기 요령.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구워서 좋은 빵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겁니다. 1번, 자, 저율배합과 발효 가다인 반죽은 고온 단시간 굽기를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언더 베이킹, 오버 베이킹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약간 이제 이해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온 단시간, 그러니까 높은 불에서 빨리 고내는 거, 이건 이제 언더 베이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더하고 오버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버 그러면은 시간이 긴 거, 언더 그러면 시간이 짧은 거. 시간이 이제 짧게 군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았다는 얘기죠. 반대로 내가 오래 굴 수 있다는 얘기는 타지 않고 오래 굴 수 있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았다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율배합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식빵을 기준으로 합니다. 식빵 배합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밀가루 100에 물 한 63%, 그다음에 설탕 4%, 이스트 2%, 그다음에 분유 2%, 쇼트닝 4%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당과자빵 좀 고율 배합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앙금빵을 기준으로 하면은 앙금빵은 설탕이 15%가 들어가요. 식빵은 4%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유지도 한 10% 이상 들어갑니다. 식빵은 4%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좀 유지, 그다음에 달걀, 그다음에 설탕 이런 것이 식빵보다 많이 들어가면은 고율 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율 배합은 반죽이 무겁습니다. 발효도 잘 안 되고 안에 기공도 작아요. 기공이 작으면 구울 때 열 전달이 늦어요. 그래서 빨리 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율 배합은 저율 배합보다 낮은 불에서 좀 오래 구워야 된다. 그거는 이제 오버 베이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자, 반죽의 중량은 같아요. 중량은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고율 배합에 들어가는 설탕, 유지, 분유가 적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 빨리 고내는 거고요. 자, 설탕, 유지, 분유량이 많을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오래 고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가자빵은 식빵보다 설탕, 유지, 분유량이 많지만 중량이 적으므로 높은 온도에서 굽는다. 자, 위에서 3번 보시면은 3번의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설탕, 유지, 분유량이 많은 경우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굽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식빵에 비해서 같은 중량의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당과자빵 같은 거, 앙금빵이나 소보로는 거의 다 50g 분할합니다. 물론 이제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면은 뭐 80g, 90g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거는 식빵에 비해서 작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높은 불에서 빨리 고내야지만 빵이 말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분할량이 적은 반죽은 높은 온도에서 짧게, 분할량이 많은 반죽은 낮은 온도에서 길게. 그러니까 양이 크면은 안에까지 열이 전달하는 시간이 좀 천천히 해가지고 오래 걸리게끔 돼요. 근데 조그만 빵은
열이 금방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방 부풀고. 그러니까 중량이 큰 거는 낮은 불에서 오래, 중량이 작은 거는 높은 불에서 빨리 이렇게 고달라는 얘기예요. 6번. 자, 된 반죽은 굽는 시간이 정상 반죽과 같다면 낮은 온도로 굽는다. 반죽이 일반 것보다 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낮은 온도에서 고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7번. 가자빵과 식빵의 일반적인 오븐의 사용 온도는 180에서 220도이다. 근데 굽는 온도는 이제 일반적으로 180, 200 이렇게 두 개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단가자빵은 작기 때문에 높은 불에서 빨리 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200 정도 보시면 되고, 근데 식빵류는 보통 이제 양이 500g 이상씩 되니까 조금 이 단가자빵보다는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워줘야지만 안에 수분이 많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80에서 200 정도 이렇게 보시고, 사실 이제 220도까지 굽는 거는 이제 바게트빵 같이 껍질을 좀 바삭하게 하는 빵들이 있어요. 그런 빵들은 한 220도 정도에서 이렇게 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우면서 식빵을 팬을 갖다가 오븐에 넣었을 때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보면 처음에 약 굽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30분 굽는다. 그럼 10분 동안은 빵이 부푸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35 내지 40%는 이제 색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0에서 40%는 껍질이 형성이 되면서 수분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다 이루어져서 제대로 걷다고 하면은 팬에서 빵을 빼내도 빵이 주저앉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 앞에 세 개의 단계가 고르지 않았다면은 색깔도 잘 안 나게 되고 부피도 또 정상보다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그거 가지고 팬에서 빼내면은 수분이 완전히 안 나가면요 옆구리가 찌그러들어서 주저앉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다음에 이제 굽기 할 때 일어나는 반죽의 변화 중에 아까 오븐 팽창에서 오븐 스프링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오븐 스프링하고 오븐 라이즈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오븐 팽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븐 팽창은 2차 발효가 끝난 반죽을 오븐에다 넣어요. 그러면 처음에 빵이 이렇게 한 30분, 약 10분 동안은 계속 부푼다 그랬잖아요. 요걸 이제 우리가 오븐 팽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약 49도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 안에 있는 수증기, 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팽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죽이 이제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걸 갖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탄산가스와 용해 알코올이 기하하면서, 여기서 이제 용해 알코올이라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스트에 의해 가지고 산소가 있으면은 찌마제에 의해 가지고 포도당하고 가당이 탄산가스하고 알코올로 변해요. 이것이. 근데 이제 보통은 탄산가스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알코올도 열을 받으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빵 반죽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빵을 부풀리는 건 아닙니다. 일부분은 이제 빵을 부풀리지만은 일부분은 이 물 속에서 이스트가 설탕을 먹고 분해를 하기 때문에 이 물속 안에 탄산가스하고 알코올이 녹아 있게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용해 알코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해 알코올이란 이스트에 의해서 단당류, 중에서 포도당하고 가당이 탄산가스하고 알코올하고 나온 그 상태가 물에 그냥 갇혀 있는 거죠. 이 상태를 이제 용해 알코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것이 이제 열을 받으면은 팽창이 돼요. 오븐에 들어가면 이제 빵 속에 안에 열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알코올이 증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빵 반죽을 밀어 올리게 되죠. 세 번째, 자, 70도부터 용해 알코올이 증발하여 빵의 특유의 향이 발생한다. 자, 이 알코올에서도 이제 향이 나는데, 보통 이제 이 알코올이 이스트가 이제 다 이제 활동을 하고 죽고 나서 이제 물 속에 남아 있던 그
그 녹아있던 알코올들이 이제 자꾸만 빵 속으로 열이 전달이 된다. 자꾸만 빵 안 속에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한 79도가 되면은 알코올이 물에 녹아있던 알코올이 증기를 변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빵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빵 속에 있는 그 알코올이 또한 탄산가스 이런 것이 부풀면서 빵을 초창기에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를 갖다가 오븐 팽창 또한 오븐 스프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오븐 나이즐은 이스트하고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2차 발효가 된 그 팬을 오븐에다 넣어요. 그럼 이제 빵이 이렇게 부풀죠. 이 부풀 때 앞에서 오븐 팽창이라고 그랬어요. 또 오븐 스프링. 근데 그거가 일어날 때에 그 안쪽에서 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 오븐 라이즈예요. 이 오븐 라이즈는 이스트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가 되면 활발하게 가스를 떠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때는 산소가 많이 남아 있어야 되고 산소가 많이 없으면 이제 그런 활력은 약해지는데 만일 어느 정도의 산소가 있다면은 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는 좋으니까 자기가 활동하기 좋으니까 가스를 내요. 가스를 내 가지고 부풀립니다. 근데 빵 안의 온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99도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온도가 50도, 55도, 60도 이렇게 되면은 이스트도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트가 죽어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트가 활동 못하기 전까지 빵이 계속 부푸는 이 단계를 오븐 라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굳게 할 때 일어나는 것 중에 전분의 호화는 약간씩의 뭐 물에 또한 그 소금의 양 뭐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보통은 이제 54도부터 전분이 물을 그 먹었잖아요. 발효할 때 먹었던 물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팽창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70도가 되면은 이제 스톱이 됩니다. 팽창이 되는 것이 그 온도를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전분 입자 3번 자 빵의 외부층에 있는 전분이 내부층의 전분보다 호화가 더 진행되어 빵의 내부층은 쌀이 밥이 되는 수포화를 그다음에 외부층은 쌀이 뻥치기가 되는 건호화를 이룬다. 이 얘기는 이제 빵을 굽게 되면은 같이 겉에도 전분이 있고 속에도 밀가루가 전분이 있어요. 그럼 같이 이제 이 전분이 호화가 돼요. 근데 안에는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익은 상태, 알파하 전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겉면은 180도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겉에는 한번 익었어요. 호화가 됐어요. 그리고 전분이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이 계속 이제 빨려 나가는 겁니다. 빨려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겉에가 말리겠죠. 그래서 껍질이 딱딱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수포화, 건호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변성인데 아까 반죽을 칠 때에 우리가 이 글루텐이 필요한 거는 발효를 할 때에 나오는 이런 탄산가스, 그다음에 방향성 물질, 알코올 이런 걸 갖다가 자꾸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글루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글루텐이 이제 오븐에서는 다 부풀었어요, 빵이. 그럼 이제 글루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글루텐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글루텐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다 내보내 줘야지만 나중에 소비자가 먹을 때에 부담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4도가 넘게 되면은 이제 글루텐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 나간다. 그래서 이 온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효모와 효소에 불활성화되는 온도의 범위인데 이거는 이제 그 2번 보시면은 알파 아밀라제가 있고 3번에 베타 아밀라제가 있습니다. 이 아밀라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죠. 이것이 이제 빵 속에서 계속 활동을 해요. 근데 온도가 빵 안의 온도가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일단 먼저 이 베타 아밀라제가 불활성이 돼요. 스톱을 한다는 얘기예요. 분해를 안 한다는 얘기고. 그러나 알파 아밀라제는 95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조금은 베타 아밀라제보다는 조금 강하고 열에 강하고 오래 전분을 갖다가
덱틴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향이 나오는데 맨 밑에 보시면은 향 종류의 알코올류, 그다음에 유기산류. 자, 유기산류는 우리가 빵 반죽을 할 때에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산들이 들어가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향들이 나오게 돼요. 발효할 때. 그다음에 이제 에스테르, 케톤류 이런 여러 가지 향이 한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빵 안에 있는 그 향이. 예. 그래서 이런 향들이 다 모아가지고 특이한 빵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주로 1차 발효할 때에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구울 때 껍질에서 나오는 그 갈색의 향이 또 빵에 향을 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색화, 정말해서 이제 빵을 갖다 색깔을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덱트린 반응이 있고 메일라드 반응이 있고 그다음에 카라멜 반응이 있습니다. 자,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분이 분해가 돼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물을 먹게 되는데 이 물이 이제 나가면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일라드는 이제 설탕 외에 다른 당류에 의해서 색깔이 나는 건데 이 색깔이 나는 온도가 130도입니다. 여러분이 메일라드 반응의 색깔의 온도 130도, 그다음에 위에 덱트린은 100도, 그다음에 이제 카라멜하는 160도. 이 온도를 여러분이 조금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구울 때 오븐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안에 있던 알코올도 나가고 또 탄산가스도 나가고 이러면서 빵의 무게가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는 걸 갖다가 굽기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4번을 보시면은 제품별 굽기 손실 비율 보시면은 자, 풀먼 식빵이 7에서 9%. 이거는 뚜껑을 덮고 굽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수분율이 손실률이 작은 겁니다. 그다음에 단과자빵은 10에서 11%. 단과자빵은 식빵에 비해서 설탕이라든가 유지가 많아요. 그래서 수분이 바깥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구울 때. 그다음에 일반 식빵은 11에서 13. 그다음에 4번 허스브레드. 이 허스브레드는 보통 오븐 바닥에다가 바로 반죽을 넣어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열을 받으면서 빵 반죽에 있는 수분이 팽창이 되면서 급속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바게트를 예를 들면 돼요. 그래서 이 바게트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g짜리를 굽다. 그럼 고가지고 나온 다음에 한 80g이나 75g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치 수분을 갖다가 많이 날려보내는 그런 제품이 이제 하스브레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고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식혀야 됩니다. 포장하기 전에. 이 식힐 때에 빵 속의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정도 하고, 그다음에 껍질에 27%, 빵속 38%의 습도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았을 때 포장을 하면은 빨리 굳어요.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또 온도가 40도가 넘을 때 포장을 하게 되면은 곰팡이가 혹시 그 빵에 있을 경우에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장의 온도는 35도에서 40도라는 거.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자, 냉각실의 설정 온도와 상대 습도는 20에서 25도, 75에서 85%. 자, 이거는 냉각을 할 때에 이 안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실내 온도 그러면 한 20에서 25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실내 온도에서 자연적으로 냉각시키는 게 냉각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겁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라는 얘기고, 또 습도도 너무 없으면 빵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빵이 말라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포장하는 장소에 있는 수분도 75에서 85%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빨리 냉각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부채로 분다든가 인위적으로 공기를 막 분다든가 하게 되면은 자, 빵이 고가지고 나온 다음에 겉에하고 안의 온도가 이제 처음에 틀리겠죠. 겉에는 이 작업장의 온도에서 온도가 좀 빨리 떨어져요. 근데 안에는 빨리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 온도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빵 속에 있는 이렇게 팽창이 돼 있던 공기층이
이제 오븐에서 나오면은 누르는 압력이 세져요. 그러면서 식으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 수분의 입자가 작아집니다. 전체적으로 빵이 수축이 돼요. 약간 이렇게 수축이 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기를 갖다가 이렇게 훅훅 불게 되면은 이때 이 찬 공기는 빵에 일정하게 안 닿겠죠. 그래서 이 찬 공기가 단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들어간 부분을 키홀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냉각 방법이요. 자, 자연 냉각은 보통 상온에서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그다음에 2번 터널식 냉각은 공기 배출기를 이용한 냉각으로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그다음에 공기 조절식 냉각은 에어컨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90분 동안 냉각을 시킨다 해가지고 이 시간을 여러분이 약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냉각을 했으면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포장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제품의 유통 과정을 상품 가치를 향상시키고, 두 번째 빵의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 노화를 억제하므로 빵의 저장성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포장이라고 하는 거는 빵을 말리지 않게 이렇게 비닐로 보통은 이제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단 그냥 빵을 파는 것보다 포장을 해서 팔게 되면은 조금 더 상품 가치가 있게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수분이 날아가지 않으니까 빵이 빨리 굳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노화도 더디게 되고, 그러면 이제 빵을 갖다 오랫동안 놔둬서 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 빵을 미생물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재료나 용기에 담는다. 이 포장지가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할 수 있는 포장지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구입해서 포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3번. 자, 빵을 포장할 때는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포장실의 상대 습도는 80에서 85%로 유지를 한다. 그래서 안에 이 포장실의 습도가 너무 많으면은 이 습도 안에 있던 균들이 빵을 포장을 할 때 빵에 묻거나 포장지에 묻게 돼요. 그래서 조금 습도가 너무 많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포장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요거는 이제 제가 몇 번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자, 균이, 곰팡이 균, 특히 우리 이제 빵에 있는 곰팡이 균들이 가장 이제 잘 번식하는 것이 40도 이상부터 번식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이제 40도까지만 식힌 다음에 온도를 포장을 해줘야지만 빵이 굳는 거를 천천히 하기 때문에 노화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35도에서 40도, 요거는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높은 온도에서 포장할 경우에 자, 썰기가 어려워 형태가 변하기 쉽다. 자, 높은 온도에서 하게 되면 수분이 아직 많이 안 날아간 상태예요. 수분이 많이 안 날아간 상태에서 슬라이스로 빵을 자르게 되면은 빵이 눌리게 됩니다. 안 잘려서. 그래서 모양이 변형이 하기 쉽다. 두 번째, 자, 포장지에 수분 가다로 곰팡이가 발생하고 형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과점에서 아침에 일찍 가서 식빵을 사면은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식빵 안쪽 위에 비닐에 물방울이 고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오븐에서 나온 다음에 좀 식혀야 되는데 소비자가 급하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빨리 지금 포장해달라 이럴 때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다 안 내려갔을 때에 포장을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수분이 계속 증발이 돼요. 증발이 되면서 포장지에 닿게 됩니다. 근데 이 빵 안의 온도보다 이 수분의 온도보다 일반 바깥의 온도가 낮아요. 낮으니까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방울이 변하게 되면 수분이 많게 되겠죠. 그 물방울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식빵 밑에 이제 떨어져서 고이게 되면은 이 밑에 특히 여름에는 아마 공기에는 항상 균이 있으니까 이 균들이 수분이 많으면은 번식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온도도 따뜻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수분이 많으면은 곰팡이 발생이 많으니까 좀 온도를 좀 낮춰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낮은 온도에서의 포장. 자, 노화가 가속된다. 그러니까 너무 식힌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알파화 전분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자꾸만 베타화 전분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너무 온도를 낮게 해서 포장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껍질이 건조된다. 시간이 지나면은 안에 있는 빵 안에 있는 수분이 껍질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껍질에 있는 수분이 또 날아가게 돼요. 그럼 또 다시 안에 있는 수분을 빨아내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빵 안에 내부의 수분이 작아져서 소비자가 먹을 때는 빵이 부드럽지가 못하고 뻑뻑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너무 낮은 온도에서도 포장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포장 용기의 선택시 고려사항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온 것은 이 노란 칠한 부분입니다. 우선 포장을 할 때는 방수성이 있고 통기성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물이 바깥에, 그래서 수분이 이 포장지를 했는데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곰팡이가 발생이 되겠죠. 또 통기성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이 포장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번 포장을 하면은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못 나가고 밖에 있는 공기가 이 포장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니까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저장입니다. 가재로 빵류 제품의 저장 방법. 일반적으로 실온 저장법이 있고 냉장 저장법, 냉동 저장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온 저장법은 10에서 20도씨, 상대 습도 50에서 60도씨를 유지하면서 채광, 그다음에 통풍이 잘 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냉장 저장법은 0에서 10도 사이에서 보통 상대 습도 75에서 95%를 유지하면서 저장하는 것. 냉동 저장법은 영하 23도나 영하 18도에서 상대 습도 75에서 95%를 유지하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저장할 때에 물론 이제 언제 필요하느냐, 언제 내가 이걸 먹을 거냐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오븐에서 나온 빵을 바로 먹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실내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저장 관리의 원칙. 저장할 때 이런 그 6가지의 원칙을 좀 해주라는 얘기예요. 1번 저장 위치 표시를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명칭, 용도 및 기능명 분류로 저장을 해달라. 세 번째는 품질 보존의 원칙 중에서 이 빵은 온도 몇 도, 습도 몇 도에서 보관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적어주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 그다음에 재료가 먼저 들어온 거를 항상 먼저 쓰라. 선입선출. 예를 들어서 밀가루 같은 거는요, 이제 푸대로 들어오는데 먼저 들어온 밀가루가 다음에 들어온 밀가루가 쌓여요. 그럼 위에서 또 쓰고 또 새로 들어오면 또 쌓여요. 그럼 맨 밑에 밀가루는 나중에는 수분이 나가면서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온 재료는 먼저 빼놓고 나중에 온 거 올려놓고 그다음에 먼저 온 거 써야 될 거 위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써야 돼요. 그다음에 5번 공간 활용 때의 원칙 중에서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뭘 집어넣는데 냉장고를 너무 넓게 해가지고 전기세만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보통 냉장고도 이제 가장 좋은 건 한 50%, 그렇지 않으면 70% 정도까지 채워줘야 됩니다. 다음에 6번. 그다음에 안정성 확보의 원칙 중에서 제품이나 이 재료 같은 것이 아주 나쁜 방법으로 바깥으로 안 나가게끔 이렇게 좀 막아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놓아주는 조건들, 자 저장 시간, 저장 시간이 오래될수록 노화는 점점 이제 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알파화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점점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장 온도는 일반적으로 냉장고 온도가 가장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이 냉장고 온도는 저장할 때 피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식빵의 기준입니다. 다음에 이제 배합률을 보시면은 자 우선 계면 활성제라는 걸 써요. 근데 우리 이제 제과점에서는 별로 안 쓰는데 양상 공장에서는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유화제라고 하죠. 자 이걸 쓰게 되면은 빵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잘 안 나가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펜톤산. 펜톤산은 이제 호밀에 많죠. 끈적거리는 성질인데 물을 자기 무게의 15배의 물을 먹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펜톤산이라는 성분을 빵에다 집어넣는다면은 수분이 오래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약간 틀리지만은 자기 무게의 약 2배 정도의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치 내뱉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빵의 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 속도를 더디게 해주는 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물. 자, 반죽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켜 굽기 후 빵 속의 수분이 38% 이상이 되면 노화가 지연이 된다. 그래서 포장을 할 때 빵 안의 수분이 평균 38%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수분이 많을 때 포장을 하면은 좀 더디는 거고, 이거보다 수분이 작을 때 포장을 하면 빵이 빨리빨리 굳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식빵을 기준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포장할 때 빵 안에 수분이 38%가 있을 때 포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사실 이제 우리가 빵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뭐 다 중요하죠. 만드는 공정이.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바로 사가면 괜찮은데, 소비자가 이제 뭐 잘 안 와요. 그래서 아침 만든 빵이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베타와 전분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빵 속이 거칠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향도 날아가게 되고, 수분도 날아감으로써 좀 소비자가 먹을 때 좀 뻑뻑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지금도 이제 많은 이 제빵 연구소에서 행하는 것이, 즉 오늘 만든 빵이 내일도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제과점 가면은 저녁 되면은 뭐 하나 사면 뭐 하나 더 주죠.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빵은 하루가 지나면은 정말서 하룻밤을 넘기면은 다음 날은 아주 틀린 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빵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인심 쓴다고 셈치고 케이크 하나 사면은 뭐 안고빵 하나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빵을 소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운 거죠. 팔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천연 발효빵이라든가 수퍼지법 같이 이렇게 이제 밀가루에 물을 많이 먹이는 이런 제법들이 주로 이 노화를 갖다가 늦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레트법보다는 스펀지 방법이 훨씬 더 빵이 팽창도 크고 노화도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노화 속도를 줄일 수가 있지만은 또한 이제 작업장의 그 환경, 또 일하는 사람들의 그 기술력, 또 이런 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은 이것이. 자,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1번. 자, 반죽에 알파아밀라제를 첨가시켜 가지고 반죽을 갖다가 전분을 덱스트린으로 분해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 덱스트린이 분해가 되면은 이 덱스트린이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드러워져요. 두 번째, 저장 온도를 영하 18도 이하 또는 35도로 유지한다. 그래서 저장할 때 아예 얼리거나 그렇지만 한 35도 정도에다 이렇게 놔둬야지 그냥 냉장고 온도를 넣으면 가장 빨리 굳게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모노디 글리세리드를 첨가한다. 이건 유화제 종류예요. 이런 거 집어넣고. 4번, 자, 물을 좀 많이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탈지분유, 계란같이 달걀량이 많은 것도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설탕 같은 거, 물 갖다 많이 품고 있는 것도 좀 넣어주고, 그다음에 방수 포장재로 포장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화하고 이제 부패는, 노화는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부패는 먹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노화는 수분이 이동하는 거고, 부패는 단백질이 파괴가 돼서 냄새가 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굵기 손실이 가장 큰 제품은,
1번 식빵, 2번 바게트, 3번 단팥빵, 4번 버터롤. 요건 이제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기억나시겠죠? 이건 이제 바게트가 되겠죠. 헛수브레드. 바로 오븐에 넣는 거 한 20% 정도 손실이 난다 그랬죠. 다음, 찜, 수증기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 것은 자, 중화만두, 호빵, 소프트롤, 그다음에 찜케이크. 여기서 이제 소프트롤은 제과용이죠. 그러니까 롤케이크 말아서 만드는 그런 건데 이 소프트롤은 오븐에다 굽는 제품이에요. 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굽기 손실이 가장 작은 제품. 앞에서 물어본 거는 굽기 손실이 가장 많은 거였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작은 거는 단팥빵, 우유 식빵, 옥수수 식빵, 바게트. 자, 굽기 손실이 작으려면은 설탕하고 유지, 유화제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단팥빵, 좀 해서 가자빵이라고 하는 거, 식빵에 비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 달다고 해서 가자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자빵의 종류는 일반적인 식빵보다는 구울 때 굽기 손실이 조금 덜 나게 되죠.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굽기 손실이 나는 순서예요. 핫스브레드, 바게트가 가장 많이 나오고 20%라 했죠. 구울 때 굽기 손실이. 그다음에 이제 틴브레드 한 10에서 13% 정도. 그다음 팬브레드 자, 이런 거는 이제 한 9%, 10%요 밑에 정도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반죽의 내부 온도가 60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이스트의 활동으로 부피의 점진적인 증가가 진행되는 현상은 오븐에 처음 넣어가지고 부풀 때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는 오븐 팽창, 오븐 스프링이 생기고, 하나는 이스트가 죽기 전까지 가스를 계속 내가지고 생기는 걸 오븐 라이즈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1번 호화, 2번 오븐 라이즈, 3번 오븐 스프링, 4번 캐라멜라. 그럼 요즘 뭐 오븐 라이즈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븐 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이스트가 빵 안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60도가 되기 전까지 계속 이스트가 활동하면서 빵을 부풀리는 걸 갖다가 오븐 라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자, 오븐 온도가 높을 때 식빵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자, 언더 베이킹이 되기 쉽다, 껍질색이 진하다, 부피가 작다, 질긴 껍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오븐 온도가 높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껍질이 질긴 껍질은 일반적으로 구울 때 생기는 게 아니고 2차 발효할 때 발효실에 습도가 많으면은 이 수분이 껍질에 두껍게 쌓이게 돼요. 그러면 구울 때 이 껍질이 질겨지게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식빵 제조 시 정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을 사용했을 경우 껍질색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얼른 생각해도 답이 나오겠죠. 정상보다 설탕량이 많아요. 그럼 설탕이 타서 나는 것이 캐러멜화 반응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색이 진하게 나오게 되겠죠. 당이 많으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분이 데스틸화돼 가지고 색이 나는 게 있고, 하나는 설탕 외에 나머지 당이 나는 마일야드 반응이 있고, 일단 전분이 색이 나는 마일야드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설탕이 타가지고 색이 나는 카라멜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카라멜화 반응이 당은 많이 남을수록 많이 집어넣을수록 색깔은 진하게 나게 돼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25분 동안 동일한 분할량의 식빵 반죽을 구웠을 때 수분 함량이 가장 많은 굽기 온도는 똑같이 25분을 굽어요. 근데 온도는 다 틀려요. 자, 190도에서 구운 거, 2번 200도에서 구운 거, 3번 220도에서 구운 거, 4번 250도에서 구운 거. 이렇게 굽는 온도가 다 틀린데 시간은 똑같이 25분을 굽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웠을 때, 분할량의 식빵 반죽을 구웠을 때 수분 함량이 제일 많은 거, 그거 가지고 봤는데 어느 게 빵 속에 수분 함량이 제일 많으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190도가 온도가 낮은 거죠. 근데 굽는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은 250도예요. 자, 250도로 25분을 공구하고 190도로 똑같이 25분을 공구를 했을 때 온도가 빵 속에 전달하는 온도가 190도가 훨씬 늦습니다. 그러니까 굽는 시간은 똑같다고 해도 수분 배출이 많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빵을 꼬집어내서 잘라보면은 이 수분이 많은 빵은 찌그러들게 됩니다. 또한 무겁게 되고. 다음 문제요. 자, 제빵 시 굽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글루텐은 90도부터 굽는다. 2번 표피 부분이 160도를 넘어서면 당의 카라멜화 반응이 일어난다. 3번 반죽 온도가 60도에 가까워지면 이스트가 죽기 시작한다. 4번 반죽 온도가 60도에 오르기까지 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지고 희발성 물질이 증가한다. 그래서 답은 1번 글루텐은 이 굽는다고 하는 거는 반죽을 할 때 물을 먹어서 단백질이 이제 글루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글루텐은 이제 가스, 알코올, 방향성 물질을 갖다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군 다음에는 자기 할 일이 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먹을 때 소화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내보내 줘야 돼요. 수분을 내보내 줘야 되는데 이때 수분이 나가는 온도가 74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요. 자, 빵을 구웠을 때 갈변이 되는 것은 어떤 반응에 의한 것인가? 1번 마이야르 반응과 카라멜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서. 2번 비타민C의 산화에 의해서. 3번 효모에 의한 갈색 반응에 의하여. 4번 클로로필이 열에 의해 변성되어서. 그래서 갈변 반응이, 정말서 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어떤 반응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일반적으로 그 아미노산이 색깔이 나서 단백질이 있는 그 수분이 다 나가면은 이제 색깔이 나게 돼요. 그게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고, 그래서 이제 설탕이 색깔이 나는 거는 타가지고 색깔이 나는 거는 캐러멜화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오버 베이킹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오버 베이킹 그러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시간을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래 구운 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1번 높은 온도에 오븐에서 굽는다. 2번 짧은 시간에 굽는다. 3번 제품의 수분 함량이 많다. 4번 제품의 노화가 빠르다. 여기서는 이제 제품의 노화가 빠르게 됩니다. 주말에서 시간을 갖다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반죽이 제품에 수분이 많이 나가게 돼요. 오래 굽게 되면은. 그래서 이 반죽을 식빵을 끄집어 놔서 포장을 해가지고 놔두게 되면은 수분량이 작으니까 빵이 굽는 속도도 빨라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노화 속도도 빠르고 저장 기간도 짧아지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요. 자, 굽기 과정 중 당류의 카라멜화가 개시되는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제 당류입니다. 설탕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으로 설탕은 이제 물하고 접촉이 돼야 돼요. 설탕 혼자서는 절대 색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설탕이 물하고 접촉이 돼서 보통은 이제 160도 돼야지 설탕이 타서 색깔이 난다고 해요. 그 밑에 이제 과당 같은 거 있잖아요. 설탕이 아닌 과당, 포도당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낮은 온도에서 색깔이 납니다. 그 온도가 150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문제요. 자, 다음 중 굽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틀린 것은? 1번 글루텐이 응고된다. 2번 반죽의 온도가 90도일 때 효소 활성이 증가한다. 3번 오븐 팽창이 일어난다. 4번 향이 생성된다. 그래서 굽기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죽의
온도가 90도일 때 효소 활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죽어버려요.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냉각 손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차 발효할 때도 손실이 생겨요. 발효 손실. 발효하는 동안에 탄산가스도 나가고 수분도 나가고 또 2차 발효할 때도 그래요. 너무 이제 습도가 없으면 또 구울 때도 또 손실이 생겨요. 근데 또 포장할 때도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냉각 손실 포장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겁니다. 자, 틀린 것은 1번 식히는 동안 수분 증발로 무게가 감소한다. 2번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냉각 손실이 크다. 3번 상대 습도가 높으면 냉각 손실이 작다. 4번 냉각 손실은 5% 정도가 적당하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2번, 4번. 자, 냉각 손실은 2% 정도. 5%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냉각을 시킬 때 너무 오래 놔둬가지고 빵의 무게가 너무 작으면은 그만치 이제 소비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빵의 무게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5%가 아니고 2%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곰팡이 세균의 피해를 막고 빵의 절단 및 포장을 용이하게 하고 하는 빵의 냉각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냉각, 2. 냉동실에서 냉각, 3번 수분 분사 방식, 4번 강한 송풍을 이용한 급냉. 가장 좋은 거는 일반 실내에서 냉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번 답이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냉각하는 방법.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은 빵은 바람이 없는 실내에서 냉각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소요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과점에서 나온 빵을 인위적으로 빨리 냉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그 조건에 맞게끔 놔둬서 온도가 40도까지만 내려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굽기, 냉각, 포장, 저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5차에는 제품별 특징 및 제빵법, 제품 평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